안녕하십니까. 공산 운동권 종식을 위한 사상 스펙트럼 연구 주체사상편 5번째 시간입니다.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다라는 경제정책은 왜 북한과 베네수엘라로 귀착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체사상 에세이라는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정훈이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하는데요. 통진당 중앙당 교육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삼민투 위원장이었다. 미문화원 이렇게 점거농성 때 들어갔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통진당이라는 데서 보이듯이 아주 주체사상 평생 좀 골수적인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책을 낸 것이 최근이에요. 18년 이렇게. 그래서 이 책 속에 노골적으로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자기는 그런 입장에서 일종의 에세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어떤 대목이 나오냐 하면요. 자,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안이 사람 중심 경제다. 이런 말을 좀 주사파라든지 주체사상 영향을 받은 사람들한테 곧잘 듣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흔히 기존 일자리를 줄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이 이렇게 IT, 자동화 되면서 기존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그래서 그런 어떤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 등이 대체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교육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들이 많지요. 그런데 주체사상파 사람들은 바로 자기를 선전할 기회로 포착했습니다. 뭐냐 하면 봐라,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이게 모든 다른 경제 현상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경제성장이니 GDP니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일자리고, 일자리라는 게 곧 사람 중심의 문제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사람 중심을 외쳐온, 모든 곳에서 사람 중심 사상이고 경제에 대해서도 사람 중심 경제관인 주체사상은 얼마나 우수한 사상이냐, 미래를 내다본 사상 아니냐, 마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내다봤듯이 사람 중심 경제, 이런 식으로 선전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이 책은 뭐까지 말하냐면 구글이 사람 중심 경영을 말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구글이 사람 중심 경영이라는 표가 있자 그걸 또 봐라, 주체사상은 얼마나 우수하냐, 구글도 사람 중심 경영이라 그런다,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약간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리지만 주체사상파가 흔히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혹은 사람 중심이란 말은 굉장히 광범위한 맥락과 의미를 가져요. 우리 근대 문명 이래로 휴머니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뿌리 깊게 모든 곳에 많이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근대 휴머니즘하고 주체사상하고 같아요? 근대 휴머니즘의 세계관으로 북한을 보면 그게 근대 휴머니즘이 지향하던 세계던가요? 완전히 정반대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중심이란 말을 세워놓고 온 군데다가 자기 유리하면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봐라, 그 주체사상이 얼마나 우수하냐. 안 속는 사람은 안 속지만 속는 사람은 속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비 종교처럼 딱 가두리를 쳐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늘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교육을 하면서 주체사상의 우수성을 교육을 해요. 통진당 같은 데는 저 책이 통진당 교육위원 사람 책 아닙니까? 저런 책 같은 거 교재를 써서 한단 말이죠. 그때 지금 이 사람이 쓴 이런 말을 가르친단 말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주체사상은 빛난다. 구글을 봐라, 주체사상에 영감이 숨어있다. 그러면 듣고 있는 고등학생이나 초년생, 대학생은 그럴 수도 있겠다, 끄떡끄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이제 위인맞이 이렇게 길거리에 위인 칭송대회 같은 거 열고, 그럼 동원되고 어느 의원실 점거하는 데도 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죠. 자유가 없는 곳에서 무슨 창발성이 있고
사람 중심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글, 사람 중심 경영이라 할 때 구글은 회사 중에서도 제일 사원에 어떤 자유가 많은 곳이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쓰는 사람 중심이란 말하고 자유를 다 뺏어놓은 북한 주체 사상에서 사람 중심이란 말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도 이 사람이 문제되는 것은 맞지만 그 사람의 문제를 극복해 갈 때 자유를 꽁꽁 다 박탈해버린 북한식 관점으로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가겠다고요? 말도 안 된다는 걸 이제 뒤로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해요. 자, 읽어보죠. 어떤 사회제도든 종국적으로는 사람의 창발성을 끌어내야 승리한다. 말은 멋있는 말 같아요. 창발성, 멋있잖아요. 창조성 이런 거. 그걸 끌어내야 승리한다. 창조성 얼마나 강조됩니까? 창의성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북한이 어떻게 창발성, 창의성, 창조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체 사상을 말하면서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만적이죠. 창발성의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자유가 있어야 돼요. 독립이 있어야 됩니다. 독립성과 자유가 있어야 창발성, 창의성, 창조성 이런 게 그 다음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 독립적인 개인들이나 영역들, 부분들 사이에 소통이 있어야 융합도 있고 여러 가지 뜻밖의 결합도 있고 창의성, 창발성이 있는 거지. 자유를 다 박탈해버리고 모든 것을 감시하고 이런 사회에서 무슨 창발성이 있어요. 그런데 말은 모든 사회제도가 창발성을 끌어내야 승리한다. 우리 주체 사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서비스 산업이 늘어날수록 근로대중을 생산활동, 또 기업 경영의 중심 요소로 봐야 된다. 그러고는 봐라, 또 주체 사상이 얼마나 훌륭하냐. 이걸 내다보고 있고 지금도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냐. 서비스 산업, 사람이 중요해. 기업 경영의 중심 요소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대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중은 개성이 있어 보여요? 대중이란 것은 독립된 개성이나 개인 이런 이미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무리를 다 지어서 그냥 대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무리라는 말과 비슷해요. 그러면 스스로 대중이라고 부르면서 거기 있는 사람을 그게 오늘날 서비스 산업의 파고를 넘어갈 수 있는 독립, 개인, 거기서 나오는 어떤 자율, 창의, 창발, 창조성이 나올 거라고요? 넌센스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막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죠. 안타깝죠. 그런데 이정훈 같은 사람은 깨달으려면 깨달을 수도 있을 건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깨닫지 못하면 너무 심하게 병이 들어있는 것일 수도 있고 사상의 병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죠. 고용의 안전성도 강조하고 그러면서 소수 기술 인력 창의성보다 뭐가 중요해요? 숙련 노동자의 잠재적 창조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기업 혁신과 노동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고급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들으면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안전성, 고용 안전 너무 중요하잖아. 이렇게 돼요. 그런데 고용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결합시켜서 오늘날 이 산업사회를 넘어갈 거냐, 극복해 갈 거냐 하는 문제는 주체 사상만이 가진 문제의식인가요? 전혀 아니죠. 우리 시장경제, 사유재산권 생각하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이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냐 문제예요. 어떻게 현명한 정책을 내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거기에 현명한 대처를 하고 이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소수 인력의 천재적 창의성을 누르고 다수 숙련 노동자의 잠재적 창조성. 저는 숙련, 이 손기술에서도 굉장히 창조성 영역이 있고 우리 옛날에 기능올림픽 그 우승하고 하면서 한국 국위도 선양하고 많은 실제로 우수한 기술 인력을 배출해서 산업 현장에 가보면 사실 그때 그런 전통이 더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 많이 됩니다. 독일 같은 데 보면요. 기술 강국, 기계공업
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독일 기계공업 강국의 원천은 이런 손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수한 숙련 노동을 가진 사람들이 현장에 버티고 있고 대우도 좋습니다. 우리도 실제로 그런 소위 3D 업종이라고 해서 기피해서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아직 고임금으로 그런 일자리 받을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갑니다. 그 공장이 너무 외진 곳에 있는 것도 많고요. 산업단지에 있는 거 교육 환경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숙련 노동의 부분에 창조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몇 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대규모 수익, 부가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소수 굉장히 뛰어난 기술 인력, 고급한 예를 들어 IT, 삼성전자 같은 데 대표적이죠. 거기가 수십만 사람들이 같은 기술 개발하나요? 아니잖아요. R&D 센터에 아주 우수한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사람들 많은 숫자일 수가 없어요. 1위여야 초격차를 벌이고 고수익, 아주 엄청난 수익을 냅니다. 그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아주 모순되는 것처럼 대비시키고 있잖아요. 다수 제가 말한 것처럼 숙련 노동자의 창조성과 그걸 키워주는 정책적인 배려를 하는 거하고 삼성전자 같은 데 있는 우수한 소수 인력들의 그런 초기술 격차를 또 감사하고 강조하고 그것도 잘 키워가는 것하고 왜 모순됩니까? 그런데 주체사상 하는 방식이 늘 이래요. 살짝 이렇게 해서 사람을 오도에 끌고 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보면 경영에도 그래요. 그래서는 자, 이제 경제 경영이 발전하면은 경영 참여가 불가피하다. 누가? 근로대중이라 했지만 저게 노조죠. 그럼 강성 노조가 경영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뭐까지 해야 돼요? 기업 소유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공기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노영기업이 됐어요. 공기업 노조가 강성민주노총 산하에 있고 그리고 그 공기업 노조가 공기업 인사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다시피 해요. 좀 이상해졌습니다. 이게 경제 활력을 주던가요? 이런 기업 참여가 많은 독일도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스웨덴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정치권도 많은 자기 혁신, 자기 반성, 사회 전체적으로 공론장에 수많은 비판과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다 단순화시켜서 무조건 강성노조가 경영 참여하면 좋고 기업 소유권이 노동자에게 가면 좋고 그걸 당연시하고 그건 굉장히 현실에서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멀어진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뒤처진 생각이죠. 그런데 그걸 다시 또 아주 또 근로대중 이러면서 이제 정당화하고 있죠. 자, 이걸 다 사람 중심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럼 자본가는 사람 아닌가요? 경영자는? 다수가 아니라서 사람이 아닌가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경영하면 사람 중심 경영이 안 되고 노조원이 가서 경영을 하면 사람 중심 경영이 되나요? 마치 그런 투자 않습니까? 근로대중이 가야 그게 사람 중심 경영이 된다. 그게 그래서 사람 중심이란 말을 아주 포괄적인 말을 구호로 해놓고 오도한다는 거죠. 자기들 뜻으로. 그래서 보시면 자 사람 중심 뭐 지자체 제가 살고 있는 관악처럼 또 경제도 사람 먼저 사람이 우선 사람 사랑 사람 중시 이런 식으로 섞어서 자 경제가 사람 먼저 경제가 사람 먼저 사람이 먼저다 한 것이 북한 베네수엘라로 기착되는 걸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지요. 자 다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중심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주체 사상과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자유라든지 경영 자체가 바탕이 되는 자유, 혁신, 기업가 정신 등이 주체 사상하고 멀기 때문이에요. 주체 사상은 전체주의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을 떠나가지고 경영 그 자체하고 잘 안 맞아요. 경영이란 것은 혁신, 기업가 정신 이런 것을 굉장히 바탕으로 하는데 그러려면 독립된 자유의 공간 이런 게 확보돼야 돼요. 근데 전체주의적인 주체 사상이 그거하고 친합니까?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인간 중심 경영, 이걸 경영학 쪽에서 쓸 때 주체 사상이 자기들과 친연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오도하는 거고
사람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자, 또 보시면 경영학에서 유명한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제1원칙이 자, 그냥 좋기만 한 회사에서 아주 위대한 회사로 올라서자는 취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많은 경험적 사례 연구를 통해서 5가지 원칙인가요? 제시했는데 그 중에 제1원칙이 단련된 사람들, disciplined people이에요. 그래서 그걸 설명할 때 올바른 사람들, right people을 만나서 아주 자기들이 강점이 있는 지점에, 탁월한 지점에 집중을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썼어요. 연구 결과로.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거기 단련된 사람들 나오고 right people에도 사람들 나오니까 사람 중심 주체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고 주체 사상과 통하는 것이라고 강변을 하면은 얼마나 억지스러운 거겠습니까? 사람만 나오면 다 주체 사상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억지 강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주체 사상 에세이를 쓴 분의 필체 방식대로라면 굿 투 그레이트도 주체 사상과 친하다고 할 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 자체를 강조하면 다 주체 사상이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중시하냐, 사람을 어떻게 강조하냐. 정치범 수용소 같은 거 운영하면서 사람 중심 헌법에 써놓으면 사람을 중시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강조하고 어떻게 중시하냐 하는 행동 보면 수령만 중시하던데 그게 어떻게 사람 중심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비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또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시장경제 아닌 방식으로 법치가 아닌 방식으로 사람 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를 알아야겠다. 그건 곧 전체주의적인 사람 강조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휴머니즘, 우리 개체, 개인 이런 사람들 중시 강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결국 선동으로 몰아가서 뭘 파괴하냐면 사람 중심이라고 하면서 원칙도 파괴하고 전통도 파괴하고 기존 질서도 파괴하고 권위도 파괴하고 규율도 파괴하고 이런 데에 수많은 선동 구호로 쓴다 이거죠. 우리는 사람을 중심하고 사람을 중시하니까 너무 정당화되는 것 같죠. 마치 정의, 진보란 말을 독점하고 모든 사람에게 가혹한 칼을 휘두르다가 지금 자신은 엄청난 비리가 드러났어도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 조국과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외치던 차베스 정권 왜 망가질 수밖에 없냐. 주로 자유시장 경제의 철학적인 부분을 많이 설명한 또 역사적으로 설명한 하이에크의 그 논의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사람이 먼저다 외치는데 경제는 왜 망가질까? 자, 이렇죠. 시장을 깊이 탐구해 본 분이 이렇게 볼 때 인간은 번영의 원리를 사전에 다 알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활성화하면 번영을 누린다는 걸 알아서 시장을 활성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 이성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가 살아남고 번영하게 되는지 사람이 경험적으로 살펴보니까 혹은 관찰하기 전에 그 원리를 실천했으니까 살아남고 그 원리를 실천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이스터 섬에 거대 석상을 세운 부족은 나중에 유럽인이 가보니까 다 죽고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인도가 돼버린 거예요. 석상을 세웠으니까 분명히 사람이 많이 살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추적해서 연구했습니다. 인류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어느 땐가 번영했는데 번영하자 서로 많이 싸웠어요. 서로 많이 싸웠는데 보복의 악순환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자, 보복의 악순환을 극복하는 어떤 원리가 발견되고 그걸 실천한 사회는 남았을 거고 그걸 결국 법으로 다스리지 못한 사회는 그걸 통일적인 법기구로 법적 권위를 세우지 못한 데는 혹은 정치적 권위를 세우지 못한 데는 사회라고 말했겠죠. 그건 원리를 추후적으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남고 살아남지 못하고로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가장 쉽게 도둑질을 허용한 사회가 여러분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우리 보면은 아주 고대 사회로부터도 금법이 도둑질 하지 말아요. 그런데 아주 고대 사회로부터도 인간은 도둑질의 유혹을 느끼고 재산 불평등을 문제 삼아요. 그런데
왜 한결같이 도둑질 하지 마라가 등장할까요? 그런데 반면 도둑질이 허용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개미와 배짱이에요. 도둑질이 허용되면은 누가 개미가 되겠어요? 그 사회가 살아남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하이에크의 통찰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번영의 원리를 무의식적으로라도 실천한 사회가 살아남고 추후적으로 그걸 반성해서 받아들여서 실천한 사회가 살아남고 번영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먼저다. 제가 질러 말하면 저건 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추상적인 일반 원칙에 자꾸 사람이 끼어들어서 깨버려요. 단적으로 예를 들죠. 수백만 대, 수천만 대인가요? 차량이 다녀요. 근데 누가 지휘 통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주 단순한 불빛이 통제해요. 뭐죠? 불빛 몇 개입니까? 단 3개 정도예요. 빨간색, 초록색, 그리고 중간 주황등 같은 거. 자, 이 불빛들로 수백만, 수천만 대의 차량이 질서 있게, 물론 사고는 좀 납니다. 사고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고를 0으로 하려는 생각 자체가, 사고를 줄인다는 생각은 자연스러운 생각이지만 사고를 0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 자체가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의 사고는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수백만, 수천만 대의 차량이 이렇게 다닙니다. 그 불빛들의 신호로. 그게 사람이 먼저다예요? 아니에요. 추상적인 원칙이, 규칙을 따르기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먼저다를 외치면서 이럴 때는 사람이 이렇게 먼저고 이럴 때는 사람이 이렇게 먼저고, 예를 들어 보죠. 노약자가 탔으면은 신호가 비록 빨간불이라 하더라도 그 차는 가야 되고, 되겠습니까? 도로교통이 유지되겠습니까? 그래서 대규모의 경제를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판치게 되면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가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사람이 불편하고 부당하게 느껴질지라도 사유재산권 보호, 법치, 또 시장 질서, 자생적 질서라고도 하죠. 이걸 지키는 방향으로 나간 사회가 번영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국, 로마 다 어느 다른 주변 사회보다 일찍부터 사유재산권을 강조하고 그걸 존중하고 지켜주고 보호했습니다. 그러자 어땠죠? 로마 비교할 수 없이 번영했고 영국 비교할 수 없이 번영했습니다. 법치 마찬가지예요. 시장 질서 마찬가지. 다 단적으로는 개인들에게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너무 부자도 있고 가난뱅이도 있고, 법 때로는 늘 정의를 실현하는 것 같지는 않고 힘 있는 자들만 도와주는 것 같고, 내가 패소하면 너무나 밉고, 또 시장 질서 꼭 그것만이 효율적일까? 그것만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질서일까? 의문의 여지 가지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가 추후적으로 관찰해 보면 저 추상적 원칙들을 지킨 곳이 굉장히 탁월할 정도로 번영했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사람이 먼저다가 횡행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다 깨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에크는, 하이에크적인 그런 사고를 보면 이 사람이 먼저다는 뭘 끼어들게 합니까? 인치, 법치 대신 인치를, 또 보편적 원리 대신 어떤 자의성, 원칙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변덕스러운 인간의 결정에 따라, 그리고 보편적인 원리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그때그때 개별적 판단, 이게 난립하고 충돌하게 되죠. 그러면 난립이 심하면 불편함 뭐가 해결합니까? 권력이 해결합니다. 이 지점이 또 무서워요. 결국 이 추상적 원칙이 지배를 못하면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되니까, 아수라장이 되면 누가 등장합니까? 모범 운전자가 등장해서 자, 팔로 교통신호를 합니다. 이렇게 가고, 이 다음에는 좌회전하고 호루라기 불고, 그게 사회로 생각해 보세요. 권력자가 출현하는 겁니다. 권력자가 가리키는 대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럼 결국 뭐가 되죠? 권력자의 줄 서게 돼요. 그래서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밖에 없고 원시적인 자원 배분으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권력 가지면 땡이 되고 줄 서면 땡이 되고
권력과 빽이 난무하는 결국 추상적 원칙 아래 번영할 수 있는 복잡하고 복합적인 질서, 번영의 기초는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차베스, 북한 이런 사회들이 보여주는 바인 겁니다.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가진 위험천만성이 여기에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이에크의 이 치명적 자만이라는 책을 구절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도되지 않은 결과. 자, 이렇게 봅니다. 돈이 잘 벌릴 거를 다 예측할 수 있다. 그건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신상품이 출현할 수 없습니다. 혁신이 일어날 수 없어요. 자, 혁신, 하지 않은 걸 하고 새로운 것을 내놓는 것은 이게 들어가서 어떤 뭐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될 때 그건 의도해서 누군가가 거기에 몰아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의도라는 건 고의적으로 몰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몰아주지 않고 성공하는 결과를 낳도록 하는 시스템이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시장에는 개인으로서는 불안도 있고 위험이 따라요. 내가 가게를 차려서 보장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게를 차렸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면도 있는 것이 시장이에요. 그런데 시장은 누군가가 지휘해서 의도적으로 몰아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이에크적으로 보면은 정보의 자연스러운 어떤 교환과 어떤 정보의 유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어떤 정보 집결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디에 가면 가장 싼 것이 있고 어디에 가면 싸면서 좋은 것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내놓을 수 있는가를 누가 위에서 의도해서 조정하거나 지휘할 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시장의 가격기구라는 단순한 파란불, 빨간불 같은 걸 보고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했을 때 의도를 넘어선 훌륭한 효율적인 결과들을 내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그 시스템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개인이 만든 게 아니고 어떤 부족도 만든 게 아니고 그걸 아마 채택한 쪽이 번영했기 때문에 인류 사회에 널리 퍼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격적인 과정,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그것이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일반적인 규칙이 자발성의 번성, 그래서 일반적인 규칙과 우리 자발성, 자율, 창의성 이런 것들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자유사회의 원리인 거죠. 자, 그래서 본성상 결과를 누가 이 대목 한번 읽어보죠. 본성상 그 결과를 어느 누가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것에 의해 결정될 수 없는 상황을 정의로운 상태로 만들려는 무익한 시도. 그것은 오직 그 과정 자체의 기능에 손상을 줄 뿐이다. 줄여서 색칠친 부분을 보면요. 결과의 정의는 과정에 뭘 줘요? 손상을 줘요. 이게 중요합니다. 문 대통령 뭐라 했죠? 기회는 평등하다. 과정은 공정할 거다. 결과는 정의로울 거다. 앞에 두 개는 문제가 덜한데 뒤에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결과는 어때요? 정해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과정이 공정합니다. 보세요. 시장 참여자 중에 누가 입찰해서 뽑힐 건지, 누가 어느 상품이 성공할 건지, 혹은 어느 상품이 어느 만큼 성공할 건지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그게 시장기구의 효율성과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즉, 과정의 경쟁, 과정의 공정한 경쟁이 작동되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상품이 어떤 집만 예를 들어 식당이 확 팔려가지고 그 집은 돈을 많이 벌고 그 옆에 있는 집은 식당이 안 팔려서 거의 문을 닫아야 되는, 우리가 볼 때
그 자체로만 보면 야, 저런 결과는 정의롭지 않잖아. 결과만 놓고 보면 한쪽은 너무나 돈이 남아들고 한쪽은 자녀도 밥을 굶는 상태까지 이를 정도에 야, 이거 정의 결과가 너무 많아. 그런데 이거를 미리 정한다. 그러니까 이쪽도 한 100, 이쪽은 한 50 되도록 미리 정해요? 그럼 시장이 파괴되는 겁니다. 미리 정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 자체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문정권 사람들은 간파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기회, 법적으로 평등해야 합니다. 과정, 절차적으로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지켜지면 결과의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어떤 모습일지 예단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철저히 법적 평등과 과정의 공정이 지켜지는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결과가 정의롭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때로 너무나 사람의 보통 우리 사람들의 심정에 참을 수 없는 어떤 사정이 되면 사회 전체가 어떤 새로 룰을 조정해야 되는 그때는 과정의 룰을 조정하고 기회의 평등에서 또 룰을 조정하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미국 같으면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해서 유색인종 학생들이 대학에 조금 더 입학하기 쉽도록 하는 제도를 수십 년 시행했거든요. 그런 식의 손을 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원리상은 자동으로 결과의 정의가 과정의 공정과 자연스럽게 붙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점 지금 하이에크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자기가 억지로 정의로 만들려는 시도는 과정 자체의 기능에 손상을 준다. 자,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 이들이 그리고 있는 모습을 딱 토대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에 손을 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손상시키게 되고 전체가 엉망이 되는 그걸 우리가 몸소 본 것입니다. 이렇게 사례로 다 나타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도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다에 빠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반드시 그런 주체사상 또 거기에 영향받은 그 계열에 있는 모든 것들 폐해를 넘어서는 길로 가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보다 철학적인 문제로 사람 중심 문제를 반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